네, 소주를 딱 한 잔 정도 먹어도 면허 정지가 되는 음주 단속 기준 강화 방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면서 음주 단속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처벌의 기준이 도로교통법상 0.05%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그러면 그 기준과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라든가 뭐 벌금이 됐든 징역이 됐든 하는 것들이 적절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0.03%로 낮춘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그다음에 이렇게 처벌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후에 면허를 다시 언제쯤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할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삼진아웃제라 그래서 3번 정도 걸리고 나면 2년 동안 아예 취직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할지, 그다음에 처벌과 이런 어떤 제재만으로 할 게 아니라 이후에 교육 문제, 그러니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음주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보강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1000명 정도에게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근데? 지금 0.05%라고 하면 보통 성인 남자, 그러니까 한 저 정도 체격일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한 65kg 예. 정도로 했었을 때 2잔에서 석 잔 정도 소주 기준으로 마셨을 때 이런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어떤 어느 정도 마시면 음주 걸리냐,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긴 한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야 그럼 나는 술이 세니까 네. 이 정도는 마셔도 괜찮겠거니 하는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이 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마셨는데 이 정도는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술이다 보니까 네. 차제에 아예 이걸 확 떨어뜨려서 예. 0.03 정도면 그냥 소주 한 잔 정도, 이러다 보니까 아예 술자리에서 술을 먹었으면 그냥 운전대 근처에 가지를 마시라 라는 식으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인 거죠. 네, 점점 강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생각일 텐데, 문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너무 엄격하고 예. 요즘에 또 밤에 음주 단속이 아니라 아침에 음주 단속하는 경우도 많고 예. 이게 결국 이거 너무 엄격한 단속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첫째는 단속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술을 마신 직후에 술이 가장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이 알코올에 의한 어떤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게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밤늦게까지 마셨을 때는 실제로 출근길이라고 할지라도 위험도는 훨씬 더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여전히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특히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도들, 대중교통 제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서 밤늦게까지도 술을 드셨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유한 특특한 어떤 문화가 아닐까요? 대리제도가 이만큼까지 발달하는 나라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네. 경찰 입장에서 차제에 아예 그럼 완벽하게 뿌리를 뽑자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 있는 걸 보입니다. 예.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인터넷을 좀 많이 살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는 OECD 국가가 대부분 0.05%라는데 갑자기 낮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음모설 아닌 음모설이 나오는 것이 이제 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떨까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0.03%, 0.05%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한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과 네. 두 잔, 세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진 않고요. 실제 OECD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것들, 유럽이 됐든 미국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밀집도, 도로의 밀집도가 우리만큼 그렇게 높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도 우리와 동일하게 0.03%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각국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음모론적인 시각은 굳이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만큼은요. 네. 예. 지금 뭐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주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잔 마셔도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똑바른 선거 놓고 걷게 하거든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요. 술에 대해서 저항력이 높은 사람은 뭐 한 잔 먹어도 표시도 안 나오고 아무 지장이 없으면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를 갖고 왔으면 당연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처벌이 더 일단 강화돼야 되고 경각심을 주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은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술 하면 일단 운전 안 해야 된다. 그게 아주 내리에 박혀 있어야 사고 없고 본인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뭐 찬반 여론이 팽팽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 음주 단속의 기준을 강화한다면 정말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앞서서 0.03%를 적용을 했던 국가, 그러니까 네. 비근한 예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2002년도부터 이렇게 강화를 했었는데 한 10년 사이에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4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현재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받는 처벌이 뭐 면허 취소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 0.05%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0.05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이 조금씩 올라가서 예. 0.1 정도로 올라가면 뭐 300만 원 이상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0.1 정도를 실제로는 보통 0.1 정도를 전후좌우해서 뭐 형사처벌이 같이 되느냐 아니면 행정처분, 그러니까 면허 정지 이런 정도만 이루어지고 벌금만 나가느냐가 좀 달라지는데요. 3회 정도까지 음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지금 실형, 그러니까 2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 구속을 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굉장히 넓고 일반화돼 있거든요. 예. 지금도 처벌은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저희가 뭐 저녁 때 집에 가다 보면 음주 단속을 할 때 이제 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는 것이 과연 정확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항의하다 보니까 예. 또 혈액 채취까지 해가지고 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불었을 때는 0.03, 0.05 정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정도를 일단 보고 그다음에 정밀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항의를 하셨을 경우에는 혈액 측정까지 하고요. 혈액 측정을 하고 나서는 이게 술을 드신 시각이 언제 몇 분 정도를 경과했을 때 상태까지 다 봐서 그렇다라면 지금 실제 기준치를 넘느냐 마느냐까지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네. 이 공식에 대해서 나중에 법원에 가면 정말 0.05냐 0.06이냐 이런 정도를 막 따질 정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오차가 있어서 본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설문을 어떻게 보면 이제 1000명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만드는데 이제 의견 수렴만 가지고 하는 것도 맞느냐라는 얘기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거잖아요. 법규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그만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로 법을 만드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만약에 조사 결과 긍정적인 어떤 설문이 마음이 되면 그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이 나가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계도 기간이라고 하죠. 고지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법을 바꾼 다음에 이후에 실행에 들어갈 겁니다. 네. 끝으로 요즘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긴급 속보가 나온 것이 이 계부가 어디 묻었다. 내가 야상 어디 묻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거짓 진술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백 경까지 동원해서 수차례 본인이 진술했던데 더군다나 지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색 작업을 그냥 이 상황에서 계속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로서의 거짓말 탐지 기술은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까지 밝혀내는 거지 정말 이 부분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동학대를 일부러 방임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의문이 남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그냥 유기장소, 시신 유기장소에서 구체적으로 거짓말한 것인지까지 밝혀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도 일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조금 더 면밀한 어떤 다시 재조사, 진술조사를 하겠죠. 네, 뭐 지금 속보가 잠깐 들어온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막말 파문에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인천시당에 새누리당 탈당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새누리당에서 인천 지역의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민주에서는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에 세종시에 문홍수 변호사를 공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공천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포커스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됐지만 문제는 이제 이 아동 학대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계부 같은 경우에 계속 자기가 부인만 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갈 부분들이 일단 아예 시신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을 하더라도 학대의 증거까지 찾기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좀 어렵지 않냐는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공범이라고 부를 만한 친모가 현재 자살을 해서 사망한 상태이고 그래서 설령 이 자백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자백을 뒷받침해줄 보강 증거라는 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아동학대를 내가 인정을 해도 찾기가 어려운데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의 아동학대 증거를 찾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수사의 난망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음주단속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계부의 안매장 사건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